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면서 상당히 업체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중장년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판매량 상당히 늘고 있다 그래요. 써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 예전에 스마트워치 하면은 만복의 기능이 제일 컸었어요. 걸으면 걸음수를 측정해주고. 단순했군요. 그렇죠. 근데 점점 수면 패턴을 분석해주고 수면의 질을 분석해주는 걸로 바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잘못해 넘어지는 거 우리가 낙상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때 위험하거든요. 바로 이럴 때 가족분들한테 알람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알림까지. 이런 기능들이 워치류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구매를 가족들이 단체로 하는 이런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데 오늘 인포맥스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로기드에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은 김선현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디지털 산업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까지 치료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요즘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 정의를 뭐라고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디지털을 먹는 거냐? 치료제니까 기계를 먹는 거냐? 네. 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도 이제 많이 부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약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으로 쓰는 네.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먹는 디지털. 먹는 디지털. 네, 먹는 디지털. 뭐 기계를 먹는 건 아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머리로 먹는 디지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공식적인 정의는 질병 또는 장애, 그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근거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재밌게 내놓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료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컴퓨터 우리가 백신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치료제인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치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아,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치료하면은 이제 외적인 외형의 치료가 많았다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에 있어서 이 디지털 이제 치료제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사용되면서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 심지어는 국내 국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네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 방법은 VR, 게임, 앱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업종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특정 분야가 있는 건가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자체가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환자나 내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의료잖아요. 예. 의료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는 크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금 더 작은 영역이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작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네. 의학적으로 이 치료 효과가 검증이 된 방법일 텐데 네.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예. 이게 치매 환자에게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 좋더라. 예.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요.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의료적인 근거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식약처,
에서 보면 검증을 하고 GMP라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기기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런 일종의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임상을 거치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신약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치료제는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근거 있기 때문에 효과성도 높고 이래서 좀 기간도 짧고 해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하나의 어떤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라고 떠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스마트워치에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링 기기, 네네.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에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군요. 네, 한 가지 이제 장애인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네. 이제 호전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완치라는 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물리 치료라든가 작업 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병원으로 간다면 보호자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이 직접 치료를 받는 대상자들도 굉장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인력들이 이제 힘들게 됩니다. 이럴 때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교사나 부모가 집에서든 아니면 어떤 교육 시설에서 계속 활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또 효과도 좋고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비도 절감하고 또 효용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이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애인을 예를 들었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는 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치매, 불면증 그래서 다양한 모든 질환에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질문부터 드는데 네.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지금 이제 4가지 용도를 보시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건강 관리 측면입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뭐 당뇨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거다 하면 계속해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예. 경우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평소 때 예방하는 것처럼 예방, 예를 들면 난 치매를 더 이제 생기기 전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힘들기 전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예방 차원에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의약품에 최적화해서 같이 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약을 투여하는데 그 약에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좀 그거를 일상에서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지에서 약물 복용과 함께 이제 최적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질병 치료 내가 이미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의사 처방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치료제는 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냐? 근데 외국에 의사 처방이 되지 않는 치료제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약을 복용할 때 의사가 처방을 해서 받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약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쉽게 사용하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예. 그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규정을 이제 해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치료 처방을 받고 하는 치료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증은 받아야 되죠. 당연히 FDA, 한국 FDA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이 받은 걸 가지고 대중적으로 좀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분들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네네.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10번 병원에 나와서 치료받아야 될 걸 한 번 뭐 아니면 3번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계속 이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의사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환자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쩌면 이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에게 더 책임감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매일매일 이제 의사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지만 이제는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내가 관리를 해서 이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있는 곳에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의료를 한다는 거 이제 범주가 네.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게 환자들한테 있게 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혼자 알아서 네. 해라라고 하지만 이거를 체크하고 이거를 매일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조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오히려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제 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더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내가 막 이런 충동이 느껴져요. 막 또 술을 마시고 싶거나 막 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이 치료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억제해주는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세요 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또 기록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게 생활화가 돼서 오히려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그 복약 듣다 보니까- 알림도 예, 나와요. 예. 예. 약을 드세요 하고 알람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알람이나 이런 또 의사가 계속 보고 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약간의 사람은 자기가 일을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죠. 내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 자신감도 있고요. 매일매일 관리하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기 유발도 되고 관리도 되는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네.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칭찬받는 기분도 좀 들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ADHD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러 주기적으로 가지만 약간 가면 혼나는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셀프로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집에는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아주 최장비가 없는데 예. 디지털 치료제라는 첨단을 소프트웨어를 깔려면 최첨단의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사야 되는 줄 네, 알고.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게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예요. 우리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에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컴퓨터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기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 안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주로 이제 쓰이고 있는 분야는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씁니까? 네, 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뭐 불면증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불면, 당뇨,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중독해서 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분야에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의학 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네네.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네. 왜냐하면 네.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는 의학적인 것도 들어가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인지행동. 네,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맛있다고 해도 봤을 때 이게 좀 흥미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밌어요. 이거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노인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대요. 치매에 도움이 된대요 하더라도 이게 너무 흥미롭지 못하고 재미없고 이러면은 사실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트가 또 들어가고 IT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을 활용한 치료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스마트 기기를 모두 갖고 있긴 하지만 네네. 폰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치료제라고 아주 나온 건 없지만 치료에 유사한 도움이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조금 의료기관, 그다음에 복지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재밌게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이런 이제 컨텐츠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 컨텐츠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계층들이 네.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까봐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요새 뭐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전부 키오스크 네네. 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불만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사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이것도 첨단이니까 예. 이게 빈부격차 좀 부유하신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의 혜택을 볼 때도 내가 좀 부유하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네. 건강검진도 훨씬 좋은 데서 비싼 비용으로 편리하게 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금액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다운을 받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어서 해소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첨단 기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뭐 노트북 하나 사더라도 네. 비용이 비싼 건 기능이 좋은 건 우리가 좀 구입하기 어려우고 예.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치료제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예, 그냥 같은 금액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나 또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이제 의료 혜택이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받으나 이게 디지털 치료제 프로그램을 내가 구입해서 지방에서 받으나 이건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장면이 나오지만 이런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이제 디지털의 이제 불편함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요. 사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볼 때 뒤에 줄을 쫙 서 있으면 네. 그죠. 이게 뭔가 잘해야 되고요. 그쵸. 빨리 해야 되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막 노인이라고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사실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잘하는 사람도 이 줄이 많이 있으면 피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간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이걸 한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하고 별개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다 택시, 뭐 대중교통 네. 주차도 다 좌석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면 택시를 잡으려면 잡을 수도 없고 같은 해 지금 택시 또 대가 줄었잖아요. 대수가 줄었는데 힘들고 기차를 타도 뭘 타더라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서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이게 빨리빨리 못하고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 이제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해서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만 저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된 시대에 태어났다가 네. 이걸 지금 90년대 들어서면서 보급받으면서 저도 좀 당황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IT 기술의 제일 좋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I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편리성을 위해서. 네, 네, 네. 말씀하신 키오스크 대신에 우리가 폰으로 편하게 결제를 하거나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처럼 그 치료제에게도 그쪽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네. 예를 들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뭔가 낱말 맞추기 게임이라든지 이것도 인간을 못 받았지만은 충분히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게임은 누구든지 쉽게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 예. 그걸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 세계 있는 누구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내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효과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듣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ADHD,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요. 네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고 뭐 전 세계적으로 ADHD,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 ADHD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ADHD 이 아동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력이 약해서 오랫동안 학습하기도 힘든데 3시간을 너끈히 견디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아, 게임이요. 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1시간 이상, 3시간까지 하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게임, 집중력인데 그런데 이제 또 게임 중독까지 또 나중에는 갖게 되는 이렇게 상황이 생기는데요.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예. 집중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알킬리에서 인데버 RX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게임 기반으로. 게임으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데 얘네들은 ADHD인데 이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깔아놓고 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재밌어 하는 게임을 해요. 근데 이게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근거 중심의 확실한 이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게임기를 직접 게임을 봤는데요. 예. 보니까 의료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임적인 개발자 측면에 봐도 너무 예쁘고 네. 아트적으로도 예쁘고 IT 쪽으로도 훌륭해요. 그리고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임상도 정말 잘 거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하는데 이게 치료가 되니까 부모도 좋고 그다음에 의료진들도 의료적인 연구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거고 아이들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좀 더 이렇게 확산될 수 있고 대중성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희귀해서 네. 너무 재미없어 사용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이 레이싱 게임 같은 걸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집중력 있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그 자동차로 움직여서 네. 빠르게 결과물을 달성할 수 있는 게임을 얘기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은 많은데 네. 그 게임을 봤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디지털 치료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네. 실제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해보고 싶게 만들고 그럼 아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치료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여기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도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ADHD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잘 몰랐었었는데 워낙에 많이 검진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애도 조금은 경향이 있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건 도대체 언제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느냐 국내 비슷한 게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이 좀 많으셨어요. 네. 그쪽은 좀 어떤가요 지금요? 네. 국내에 들어오려면은 또 우리 비용도 비쌀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임상도 해야 되고요. 또 외국과 우리나라의 약간의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네. 게임이라고 해도 약간 문화적인 이런 게 좀 다르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발이 있어야 되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 외국 회사와 지금 같이 협약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생활에 이런 도움을 주는 게 다시 디지털 치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디지털 치료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 치료로 지금 현재도 하고 네. 있지만 많은 분들이 미술 치료를 했던 교수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미술 치료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데 이거를 여기 와서는 좋아지고 저기 와서는 안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더니 다들 너무나 효과도 똑같고 디지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사전 사후에 의료적인 검사를 합니다. 정말 좋아졌는지, 집중력이 네. 좋아졌는지, 심리적 안정이 되어졌는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의료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 기반 만들고 이게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보급해야겠다 해서 다양하게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그 당시에는 ADHD 대인 관계가 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인성 관계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걸 또 수출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치료라는 용어는 그때 없었고요. 저는 네. 2008년도, 14년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더니 약물 중독에 관련돼서 리셋이라는 프로를 개발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거를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임상을 거치면서 디지털 치료제, 치료 기기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떤 의료적인 이런 행정 절차를 기관의 절차를 거치면 치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디지털 치료 임상 센터를 오픈하게 되고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게 결국은 근거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유용성, 그다음에 조금 더 근거 중심, 그다음에 이제 확산됐을 때 또 산업화도 또 중요합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만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산업화라는 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거 안 들어오냐, 뭐 프랑스 거 안 들어오냐, 독일 거 안 들어오냐. 카페 문의가 쇄도합니다. 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용을 들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임상을 거치고 이렇게 하느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거를 외국에 수출하고 하는 게 얼마나 고급 전략이고 산업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네. 일단은 의학적인 기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치료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효과라든지 네. 결과 데이터가 딱 치료가 됐다라고 나온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텐데 네.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디지털 치료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과 유용성입니다. 유효성입니다. 네네. 네, 안전해야겠죠. 예. 네, 그리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 공간을 신경 어느든 공간 제약이 없다, 뭐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가장 의료적인 목적 중에서는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가 임상을 거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임상을 거치고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FDA 승인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현실적인 같아요. 부분들. 현실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앞서 말씀 주신 게임을 통한 치료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의도치 않은 게임이 하나 터진 게 있다고 네. 그렇게 들었는데 뭐 포켓몬고 우리 흔하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20년 전만 해도 예. 요즘에 이제 포켓몬고가 20대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또 붐을 일으키면서 또 뭔가 스티커로. 막 스티커를 예.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사람들이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년 전에 저 아이를 키울 때 그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그 캐릭터가 700종류래요. 이걸 사서 아무리 먹어도 700 개요? 어떻게 700개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빵을 사서 스티커만 모으고 빵은 버리고 저 그 빵 먹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남자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빵이 쌓이고 저 빵으로 정말 이렇게 예. 지낸 스티커 적도 많이 있는데 모았겠네요. 많이 모았어요. 예. 그거 스티커뿐만인가요? 딱지도 모으죠. 뭐 캐릭터 신발도 사야 되죠. 이러면서 하다가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포켓몬 고라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AR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학회 때문에 일본을 갔는데 가서 우에노 공원에 예. 가게 됐어요. 근데 모든 젊은이들이 뭔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그런 모습 찾기가 공원에서 보기 힘든 거거든요. 뭘 하나 봤더니 저희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택시 타니까 포켓몬 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 이게 닌텐도 게임이잖아요. 일본이 개발한 그렇죠. 닌텐도 게임인데 이게 의료적인 결과를 낳았던 게 이거를 사용했더니 히코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이걸 잡으려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하고 호주의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병원 생활을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이 포켓몬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병원 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나와서 이거를 하면서 햇볕을 쬐면서 밝아졌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료 혜택까지 보게 됐죠.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캐릭터를 통해서 AR 기술을 도입하고 예. 지금은 또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근데 우리도 이 디지털 치료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게임도 연결시키고, 네, AR, VR도 연결시키고, 예. 네네. 네, 또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또 장착도 시키고 하면서 네.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앞서 뭐 말씀을 주셨지만 네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FDA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고 네. 뭐 처방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과에 가서 이걸 처방받고 싶다 그러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겨서 그런지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FDA 승인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금연 치료에 글리코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연구가 8주 동안에 참가자 35%가 30일 이상 금연에 성공했다. 오. 네, 그렇게 나오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미국의 뭐 아까 말씀드린 알키리 거의 인데버 RX, ADHD는 정말 폭발적이고요.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조금 더 이걸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는 다음 걸 또 준비합니다. 그 다음 걸 준비해서 또 판매하고 이제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보게 되는 경우에요. 일본은 큐어 앱이라고 해서 금연 치료용 앱을 만들었어요. 사실 단순한데 이 앱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뭐냐면 보험 혜택.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요하죠. 최초로 의료보험 혜택까지 네. 취득을 치료제니까. 합니다. 네, 치료제라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참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걸로 사실은 이제 딱 또 한번 못을 박아서 조금 빨리 이제 앞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인 것처럼 이제 쭉 이제 그 회사들이 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요 2005년도부터 미국의 남가주 대학이 준비했던 건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더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추얼 이라크라고 해서요 VR을 체험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앱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제를 위해서 이제 또 이제 치료제 개발한 곳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미국의 뭐 VR 몰입형 기기를 통해서 이즈 VR이 이제 통증 치료제로 또 승인을 받은 게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블룬티스타에서 당뇨 환자를 위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독일도 받은 게 있고요. 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했고 또 먼저 나왔고요. 페어와 알킬리와 네. 어플라이드 VR이라는. 네, 이원 진통 효과를 위해서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먼저 나와 있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네. 뭐 진통제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뭐 담배를 끊게 하는 효과 같은 경우 네. 약물을 끊게 하는 효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료제면 소프트웨어인데 네. 이건 실제로 의지가 있어야 끊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거를 하게 만듭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정말 금연 훈련을 통해 담배를 끊었다라는 예.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담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아찔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끊게 됐다. 아니면 내 주변에 그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거나. 사망자가 있어서 예.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끊게 됐다. 근데 그분들을 잘 보면은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치료제 그 금연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예. 있겠죠. 그 중에서 뭐 하냐면 뭐 복약지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너무 피우고 싶어요. 그럴 때 들어가서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일지를 쓴다거나 참아야 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요.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불어야 돼요. 불어가지고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피운 것들을 수치를 또 기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록을 다 기록하고 인식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화면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내가 인지하면서 행동으로 피우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의사는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이제 가족들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오늘 운동했어? 라든가 오늘 뭐 이렇게 재활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 병을 호전시켜야 돼. 네. 그 사실 금연이나 뭐 약물 같은 경우는 누가 지켜보고 있고 검사받아야 되니까 일단 의지로 하는 게 있는데 진통제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픈 거잖아요. 네. 이걸 없애는 효과는 어떻게 냅니까? 네. 아마 여기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로 암 환자를 고친다. 예. 뭐 미술로 암 환자를 고친다 할 때 말도 안 돼. 암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지 무슨 미술 치료로 암 환자를 고쳐? 암이 치료가 돼? 라고 했는데 이게 인식이 바뀌면서 제가 국립암센터에 단골 강사가 됐습니다. 단골이란 말이 뭐하지만 주 강사가 됐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담당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 암이라는 거는 수술을 받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되지만 예. 암 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울, 불안,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종합병이 사실 암이거든요. 예.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럴 때 이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 회상도 하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치료하게 되고 에너지도 얻게 되고 치료에 대한 동기유발도 만지게 되면서 내가 몸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적으로 마음과 정신이 안정이 되니까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이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게 되고 예. 치료에 효과를 주더라. 그래서 미술 치료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처럼 이런 통증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통증이나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는 사실 집중할 때 아픔을 못 느끼고요. 그다음에 집중할 때 우울이나 불안이 사라져요. 그게 미술 치료의 효과였다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암 환자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치료가 된다 하니까 말이 돼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요. 암이라는 걸 겪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의료적인 걸 떠나서 이 신체를 예. 떠나서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우울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혼자 관리하기에 또 가족들이 한다고 한들 가족들도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체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나와 같이 이런 암을 겪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앞에 닥터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심리사가 있으면서 이런 명상, 이런 치료, 이런 또 교육을 시켜주고 나의 어떤 이런 건강 상태, 식이요법 이런 거 다 네.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나만 외롭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같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도 완화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이 안정되면서 네, 이제 네. 진통 효과를 좀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집중하면 진통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의료적 처치와 함께 이렇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때 통증은 완화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네네.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 미래를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얼만큼 성장할 것이냐. 예. 근데 저는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이게 주식이 있느냐. 왜냐면 지금 경제가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전망이 있느냐. 예.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느냐라고 가시적인 게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의하면 해마다 20.6%가 성장을 할 거고 2030년도에는 235억 달러의 네.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보면은 30조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성이나 가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경제적인 거, 산업화, 그다음에 우리 국민 건강도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화되면 이제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너무나 이제 삭막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 반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네. 빈부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디지털 치료라는 거 헬스케어가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제 이제 말을 마칠 건데요. 네. 우리가 냉장고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냉장고도 찾기 힘든데 열었을 때 하나하나 만지고 잘못하면 몸에 떨어지거나. 안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냉장고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인식을 보이지 않고 몸이 불편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치료나 개인적인 도움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디지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고 저도 좀 사실 아날로그가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런 영화도 재밌지만 막 움직이면서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조용히 혼자 보는 영화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네,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차세대 의료가 되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김선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해시라운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썰로 풀어보는 아주 재밌는 시간인데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마케팅 얘기해 주셔서 네. 요즘에 그 NFT나 이제 뭐 신생 코인 프로젝트 보면은 항상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리트윗하고 3명 태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시켜요.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요. 이걸 하면은 내가 너한테 뭐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NFT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예, 근데 이게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네.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감을 느끼게 그렇죠, 되는. 그렇지. 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면은 태그하면서도 누굴 태그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에 휩싸이고 바이럴을 항상 일으켜야만 하는 강박 네. 생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되게 처음 해보는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근데 크립토 업계 말고는 그런 마케팅을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했었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기계 같은 좀 그런 면모가 있어요. 기계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걸 시키면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이런 마케팅 방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단은 되겠지. 노출이 되겠지. 기계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 만든 사람의 책을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친구들이랑 번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처음에 이 사람이 썼던 글부터 최근에 썼던 글까지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장 그 유명한 크립토 업계에서 현재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되게 좀 뭐라 하죠? 이과스럽다? 그렇지. 예, 예. 공돌이스럽다. 예, 예. 그 저 이번에 비드라시아 갔을 때 예. 그때 비탈릭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뭐 영광이고 이렇게 그치, 시작하는데 그쵸.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앞에 뭐 전후 인사 없이 그냥 헬로 이더리움 머지는 언제 지금 어떤 단계이고 이렇게 저 사람 되게 기계 같다. 그렇구나. 예,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도. 옛날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마크 예, 저커버그 얘기하는. 예.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크 저커버그 흉내내잖아요. 되게 로봇 같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 그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말투가 높낮이가 없고 약간 기계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아요. 엄밀히 보면 그 지금 약간 직업병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크립토 전반에 약간 퍼져 있는 정서. 정서가 너무 그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는 행동을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인사를 할 때도 사실 할 만도 한데 한국까지 와서. 그게 잘 녹여진 게 다오 아닐까요? 뭐 그렇죠. 감정을 다 배제하고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제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 업계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네네네. 믿지 지금도 않습니다. 서로 안 믿고 계신 거죠? 저희 셋은 믿어도 상관없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믿고 같이 계신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같이 뭘 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약속 하나 하기로 해요. 정말 이 해시라운지가 진행되는 동안은 서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부 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다오가 그거죠? 탈중앙 네, 탈중앙 뭐 오토노머스 뭐 오르가니제이션. 네. 제가 여기서 직전에 방송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오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다 이렇게 말했다가 다오 모르시는구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 이름? 예, 캐릭터 이름으로 좀 밀었다가 지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또 번역하고 계시다고. 네네네. 영어가 뭐 또 프리토킹이
그 파파고와 구글 번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AI를 철저히 활용을 하시네요. 역시 아니 물론 이제 사천처럼. 그걸로 번역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번역을 다 해오면 그러니까 저는 보고 이걸 고치는 게 좋겠네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지분 증명이라는 책. 예, 그렇죠. 혹시 유학 다녀오셨어요? 아니. 유학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고요. 아 한국에서 그래요? 고등학교 나왔고. 미국 어디? 미국 저는 워싱턴 DC. 워싱턴에서. 네. 요즘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사실 네네네.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시키시면 엄청 바들바들 떨면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바들바들 떨면서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까지는 한다. 트위터 악플에도 바들바들 떠신다고. 그러니까 요즘 되게 바들바들 떠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거의 사시나무시네요. 사시나무처럼 계속 떨면서. 많이 콩할 만한가 봐요, 제가 사실. 네, 저 원래 되게 평화롭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직업병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저도 모르게 그냥 자꾸 파이터 모드가 돼야만 하니까 떠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맞아. 이게 푸시가 엄청 심해요. 크립토 업계가 또.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가령 제가 많이 드는 예가 네. 제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요. 호수 상태로.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왔어. 그럼 그냥 보통 사람 돼요. 그렇죠. 네. 업계인이 아니라 업계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6개월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이면 쫓아가기 어려울 만큼 그럼 아무래도 진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계속 쉴 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제가 언론 인터뷰를 가끔 하는데 네. 언론에서 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없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의견을.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동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떠나 있었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관심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제가 그래도 업계에 있잖아요. 업계에 있으니까 물어본 거겠죠, 기자님이. 그러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직업병이 있어요. 뭔가 전문가처럼 보여야만 한다라는 그렇지. 그게 있어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엄청 이제 이유를 막 엄청 달아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또 거시경제 뭐 막 이런 거랑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경제학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잘 꾸미는 그런 버릇도 있어요. 경제학에 따르면요, 뭐 이렇게 되니까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지 뭐 그래서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전문가처럼 대답 안 하고 네. 쩔걸요? 막 이렇게 대답하면은 괜찮은데? 쩔걸. 이게 오히려 크립토 감성이긴 네. 해요. 그래요? 네. 쩔죠.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예쁘게 포장해서 네. 약간 이제 경제학에 빗대가면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오를 수도 있다, 네. 내릴 수도 있다. 이렇다면 오를 것이다, 저렇다면 내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잘못 말했다가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인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주식이랑 제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라고 물어봐요. 맞아. 이것도 저 오늘도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뭘 사야 이게 되냐.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맞아. 그냥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런가요? 그러고 마는데 그러니까 코인은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일확천금? 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맞아요. 너의 정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세요 이렇게 그렇죠. 될 수밖에 예, 없는 그렇죠. 거죠. 아니 저는 그런 게 많아요. 비트코인 사라고 한참 설명했는데 그래서 뭐 사요? 이렇게 물어보는 비트코인이요. 이래. 또 설명을 해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 설명해 주냐면 보통 비트코인이 1년에 그날 하루에 10% 이상 변동폭이 있는 날이 한 10일 내외 정도 생겨요. 그렇구나. 네, 10일 내외 정도는 꼭 있어요. 어느 해든. 10% 변동폭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사실 네가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충분하다. 이더리움까지 할 거면 더 충분하고 이더리움은 변동폭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짜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너무 벤사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너무 이미 많이 올라서 네. 좀
너무 안전한 자산인 거 아니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비트코인만 사서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게 좀 사람들 제외해놓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거는 이미 끝난 물, 끝난 끝물.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뭐 있어? 알트코인 추천해달라. 넌 근데 업계 저는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가격 예측이 그나마 쉬운 게 비트코인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비트코인만 해서 만약에 잃지 않고, 그러니까 로스를 크게 보지 않고 좀 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아마 얼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수익률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 뭐 채굴기에 대해서는 채굴기요? 네. 채굴은 이제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직접 채굴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전문 채굴장에서 채굴을 하는 지금 페이지로 넘어갔고 네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요게 아까 얘기하신 이더리움 머지라고 해서 이더리움 2.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집에서는 이제 할 수 없게 돼요. 아. 채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아는 형이 엄청난 게 채굴기로 또 많이 돌리시나 돈 많이 건물 버셨대요. 하나,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통으로 와. 돌려가지고 그거를 좀 일찌감치 하셨으면 네, 돈을 많이 일찌감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중소기업 저기인데 사장인데 역시 돈 많은 양반이 돈을 더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가 많이 아니 비트코인 채굴 지금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데 미국엔요 저보다 훨씬 어린 20대 뭐 이런 친구들이 회사를 그냥 세워서 회사 세우는 건 뭐 사실 일도 아니니까 투자 받아서 비트코인 그 기계 채굴 기계 많이 사가지고 마치 이렇게 데이터 센터처럼 그 창고에다가 이게 시원한 데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채산성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텍사스 저 산자락 밑에 있는 바람 돌고 그늘진 그런데 딱 뭐 얼마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공장 같은 거, 창고 같은 건물 지어서 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살고 있고 지금 그거만 전업으로 하는데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이야. 사스는 또 전기값도 싸요. 그리고 전기값 많이 네. 할인해줘요. 발전 자체가 풍력 발전이 많아요. 친환경 저거야. 맞아요.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전기가 넘치거든요. 맞아요. 거기도 풍력 발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전기는 사실 발전을 너무 많이 해도 위험하고 조금 하면 정전되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에 전기가 한참 넘칠 때 저기다가 비트코인 채굴장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만들진 않았고. 만든 사람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만들자라고 했던 거는 국가 단위 혹은 도 단위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네,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온 후에 이제 테슬라 같은데 투자 많이 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돈나무 누님으로 캐시우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뜨면서 테슬라랑 궁합이 잘 맞는데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기가 남을 때는 그걸 비트코인을 캐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 충전해 주려면 스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거기다 채굴기를 설치하고 전기가 남을 때는 그걸로 채굴을 해서 돈을 벌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그걸 멈추고 그러면 이제 넘치는 전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이제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요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를 엄청 해가지고 여기다가 쟁여가지고 뭐 전기가 모자랄 때 쓰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전기차가 엄청난 배터리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긴 밤에는 계속 그냥 충전 중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가동을 안 하고 차가 운행을 안 하면 그런 전기는 좀 남는 전기다, 잉여 전력이다 전력, 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다시 또 우리 또 직업병으로 좀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핸드폰이 많이 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잠기 밟고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잉 울리면 바로 딱 네, 저 확인을 있어요. 하고. 바로 확인해요. 그래요? 네. 언제든. 알람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켜놨는데 네네. 몇몇 주식 가격들의 가격 변동의 알람이라던가 비트코인이나 뭐 주요 암호화폐 가격 알람 이런 정도는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알람은 다 꺼놨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은 밤에 그렇게 알람이 많이 와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장은 뭐 10시 반 혹은 11시 반에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2시쯤에 자는데 보통 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막 드륵 하면서 계속 알람 뜰 때가 특히
올 한 5월 이후부터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잠이 들다가도 소리가 난 것 같아서 깬 적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났어 알고 보니까 아, 환청처럼. 환청처럼. 어. 예. 악몽 꾸신 적은 없어요? 사실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아 그래요? 태어난 척 하죠, 저도. 어어어. 네, 싸지니까 좋다, 더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태어난 척 하지만 태어난 척 그래도 하는데. 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게 있긴 있죠. 모두가 다 그런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싸지면 더 사면 되죠. 아,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꿈에서는 계속 어디서 쫓기고 손 떨어지는 누가 따라오고 막 괴물한테 쫓기고 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꾸고.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키 클 라인 지났는데 말이죠. 네, 지났는데 네, 보통 떨어지면 키가 큰다 그러죠. 성장판이 닫혔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주위에 되게 키 작은 형이 있는데 제가 그 형한테 형은 어릴 때 떨어지는 꿈 안 꿨어요? 그랬더니 꿨는데 자꾸 떨어지면 누가 잡아다 올려놓는데요. 살려준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게 냅둬야 되는데 자꾸 슈퍼맨 같은 애가 와가지고 쓱 다시 올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운명이 아니었네. 조술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슈퍼맨 때문에 키가 못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저는 어떤 수준이냐면 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밤에 뭐가 많이 오는데 알람이 이렇게 계속 울리잖아요. 네. 이게 주기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삑삑삑삑 뭐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럼 병원에서 들리는 음악인가? 아, 그 이제 그렇죠. 삐 하면 죽는. 얘가 부적절했네요.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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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럴 때가 있고 드르르르 이럴 때고 있어요. 후자는 무슨 일이 퍼졌을 때. 무조건. 엔간하면 안 봐요. 나 실제로 자야 되니까. 병원에서 들리는 음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뚜릇 이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뚜면은 이게 위험한 거죠. 단발성으로 징징 하면 울리면 그냥 그런 뭐 거는 왔나 보다. 그냥 오나 보다. 근데 뭐 이런 거고. 지금 뭐야. 네. 정확해요. 뭐야. 야 이게 몰랐던 세상이라 진짜 재밌다. 연기도 되게 잘하시네. 주제가 굉장히 좀 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세 분이 공감하시는 내용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세 분 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되셨잖아요. 찡찡 이걸로. 네네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 와이프분들이 뭐 시끄럽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 그런 생각 못 해봤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좀. 전 진짜 웬만하면 안 봐요. 집에 가면 핸드폰 웬만하면 잘 안 봐요. 형수님을 핸드폰을 그러니까 일부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보고요. 네네네네네. 저희 와이프를 보기 위해서 네. 핸드폰을 많이 안 봐요. 가정적이시구나 또. 아, 근데 제가 좋은 포장이었나요?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 자체가 좀 늦어요. 아, 보통 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2시? 네. 이미 자고 있어요. 와이프랑 애는 먼저 자고 있고 네. 2시 정도에 자면 사실 거의 뉴스가 다 나왔을 시점이라서 여기서 계속 드륵드륵 거리면 이제 진짜 무슨 일이 터지는 거고. 일이 터진 거고. 네. 그냥 보통은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자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는 데는 또 역시 세 분의 정말 어떤 토크 파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날이 갈수록 이 캐릭터들이 확고해지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네, 갈수록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네, 계속 이렇게만. MC님의 명품 진행이 있었기 아니에요. 가능했다고 저는 하는 게 봅니다. 없어요. 저는 사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수다 떠는 거고요. 정말 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우리가 과연 오해에서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3회 때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4회에서 우린 만날 거다. 이제 4회에서 5회 넘어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겠죠? 도와주세요. 만날 겁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보여주시고 이렇게 댓글 같은 것들도 많이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 댓글도 또 반영해서 또 저희가 수다 떠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참고해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무리할 때 이제 저희가 오매불망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릴게요 하면 다 같이 복 빠지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시라운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 빠지게! 네, 오늘도 해시라운지 굉장히 잘 봤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직업병과 불치병에 대한 2탄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감 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예.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나가가지고 날씨도 좋으니까 예. 크게 심호흡하시고서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남자들의 크립토 시장 썰 방출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해시라운지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